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원주시가요, 펀시티, 재미있는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첫 선을 보인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50일간의 운영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22일 개장해 이달 11일까지 운영된 아이스링크장에는 총 4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원주시는 이번 야외 아이스링크장 사업을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빙상 열기와 동계 스포츠의 여문을 마중물로 삼아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유치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아이스링크장 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해서 원주시가 시민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더욱 다양한 펀시티, 재미있는 도시 사업을 펼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벌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의사회는 어제 강원도청 앞에서 의사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발표는 의대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각 시도의사회는 17일 서울에서 모여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대학교는 이달 22일 강원대에서 반도체 공유대학의 첫 입학식을 엽니다. 신입생은 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대학에는 강원대와 가톨릭 관동대, 강릉 원주대 등 강원도 내 7개 대학이 참여하고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방학 때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0,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새학기인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폭센터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회복 등을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경찰과 교원 등 122명을 전담조사관으로 선발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 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00여 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를 점검해 봅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여야의 거대 정당의 공천 후보들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양당의 공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데, 우선 국민의힘 공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이 이번 주에 지역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바로 내일 실시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이요, 지난 13일부터 시도별로 나눠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는요, 면접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날 면접은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부산 지역 공천 신청자가 순서대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요,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천 신청자 면접은요, 내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신청자 면접에 이어서 오전 11시 25분쯤부터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을, 속곡으로 시작으로 원주, 갑을, 강릉,
동해 태백 삼척정선, 이어서 홍천 행성 영월평창 선거구 순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그 8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후보는 모두 21명입니다. 선거구별로 보면요. 그 춘천 갑이 그 노영호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6명이 신청해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 그 박정아 의원이 신청한 그 원주 갑 선거구와 유상법 의원 선거구인 홍천 행성 영월평창 선거구, 그리고 이황수 의원의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등 이런 이 세 곳은요. 이들 현역 의원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 발표가 남겨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면접 전수는 전체 평가에서 한 10%에 좀 불과하지만요. 정성 평가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 간 점수차가 크게 날 수가 있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천관리위원들은 이번 면접에서요. 지역 주요 현안이라든가 공약을 질의하고 본선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한 후보별 맞춤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내일 그 면접이 일단 끝나고 나면요. 빠르면 한 그 일요일, 그러니까 18일이라도 바로 그 단수 후보부터 공천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한 19일이나 20일쯤에는 경선 그 적용 지역과 전략 공천 지역, 경선 컷오프 후보들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그 국민의힘 그 강원 지역 공천 시청자의 긴장감이 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일단 그 경선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지역 주민으로 각각 50%씩 반영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요. 이미 모든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쳤죠. 그리고 일부 선거구의 단수 추천 후보까지 발표를 했는데 현재까지 공천 진행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제 그 총선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단수 공천 지역 10곳과 경선 실시 지역 14곳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날 그 단수 공천에 원주 을 선거구에 재선에 송기현 현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송기현 현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로써 그 송 의원은요, 3선 고지를 향한 예선전을 다소 좀 손쉽게 통과를 해서요, 본선을 준비하게 됐고요. 앞서 그 민주당은 그 강원도 선거구에 단수 추천 후보로 동해 태백 삼척정선 선거구에 한호연, 그리고 홍천 행성 영월평창 선거구에 허피동 전 홍천 군수를 확정했기 때문에요. 송기현 의원을 포함하면 전체 8개 선거구 중에서 3개구의 공천 후보를 확정한 셈입니다. 네. 그 반면에 그 원주갑 선거구와 강릉 선거구는요, 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원주갑 선거구는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청와대 비서관과 코로나 시기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여준성 후보와 그다음에 원창묵 전 원주시장, 사선의 그 원주시장 출신 원창묵 후보 이렇게 해서 경선을 둘이 치러서 최종 공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선거구를 보면요, 김중남, 배선식 예비 후보 이들 그 2명의 경선을 통해서 본선의 티켓의 주인공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네. 양당이 후보 공천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곧 대진표도 윤곽이 나올 텐데 이 원주 갑을 선거구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떤 후보들로 압축이 되고 있나요? 예, 아시다시피 그 원주는 강원도의 최대 도시면서요. 강원도 의원이 좀 2명이나 배출되는 강원도 정치 중심지라는 좀 상징성이 큰 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수도권 민심이 반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여야가 후보 공천부터 선거운동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원주갑 선거구를 좀 보면요. 현역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 국민의힘이 박정아 의원에 맞서서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준성, 원창묵 이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서 공천 경쟁을 통해서 본선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원주갑 그 선거구는 그 무실과 단계동, 문마급, 기업도시 이들 지역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정아 현 의원이 공천을 좀 홀로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 후보로 확정 단계입니다. 박 의원은 그 공천 경쟁 없이 예선을 여유 있게 통과했지만요. 지금 현재 그 중앙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앙당 일정을 좀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좀 상당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그 민주당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원창무 전 원주시장이 좀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명도라든가 인지도 면에서는 좀 3번 연속 원주시장을 역임한 원창무 후보가 앞서 있지만요. 그 여준성 후보가 지난 1년여간 좀 서민층을 좀 많이 파고들어서 선거운동을 좀 열정적으로 펼쳤고요.
무엇보다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정치 신인 가산점도 있기 때문에 좀 대역전도 노려볼 만하다는 게 중론이고요. 이처럼 좀 민주당 후보 경선이 좀 본선 못지않게 예선전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주울 선거구를 보면요. 원주울은 그 혁신도시가 있는 방곡간설동이라든가 당구동인데요. 네. 그 원주갑과 반대로 민주당이 송기현 의원을 공천 후보로 확정한 반면에 국민의힘이 공천권을 놓고 3팔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시청자는 그 현재 그 건희중 변호사와 김한섭 전 그 기획재정부 2차관, 그다음에 안지훈 사회복지사 등 이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그 3명 후보는 내일 그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받은 뒤에요.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그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은 저 경선을 가더라도 2명으로 할지 3명으로 할지 이것이 문제고요. 또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좀 특정 후보를 경선 없이 공천하게 되면 좀 다른 후보들의 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 공천을 받게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고지에 도전하는 민주당 송기현 후보와의 맞대결이 예상되는데 국민의 후보가 송의원의 아성을 깰 수 있을지 주목해볼 만합니다. 네. 홍행영평,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이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조기에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이 4개 지역이 하나로 묶인 그 방대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좀 정치 신인이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선거구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저 양당 모두 도전자가 많지 않은데요.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 그 유상범 현 의원이 단독 신청했습니다. 내일 면접을 거쳐서 좀 조만간 그 공천 후보로 공식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출신의 유 의원은 그 지역구 관리를 그동안 4년 동안 탄탄히 해왔기 때문에 재선 고지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민주당에서는요, 홍천구를 여기만 허평 정군수를 좀 일찌감치 공천 후보로 확정하고 공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4개 지역 중 그 홍천 인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홍천을 기반으로 하는 허필홍 의원이 이 지역을 토대로 민주당 세력을 결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유상범, 허필홍 이 두 후보 외에도요, 좀 변수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4년 전에도 그 선거에 가장 큰 변수를 나왔던 조일현 후보. 이 조일현 후보가 지금 이준석, 이낙연 그 연합정당인 개혁신당 후보로 좀 출마로 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3자 구도로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 총선에서 전직 강원도지사들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재, 최문순 전 지사 출마 여부가 결정이 됐나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전직 지사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이었죠. 이광재 전 지사와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한 출마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 이광재 전 지사는 일단은 수도권 출마로 가닥을 잡은 반면에요. 강원도 그 접경지 출마설이 나왔던 최문순 전 지사는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지사를 좀 역임한 다음에 그 원주갑 선거구 국회의원을 거쳐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광재 전 지사는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종로나 세종 출마설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사는 그 출마 지역을요, 당 지도부에 이름하면서도 최근에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분당 출마설을 표명을 했습니다. 분당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을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은 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 민주당이 실제 이광재 그 전 지사를 이 지역에 전략 공천할 경우에요, 이광재, 안철수 이 두 명의 그 대권 주자급 빅매치가 성사되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볼만 하고요. 반면에 그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선거구 이 지역에 출마설이 꾸준히 나돌았던 최문순 전 지사는요, 주위의 권유에도 좀 최근에 불출마 의지를 강경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 전 지사는 그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정치에 손을 놓고 있다. 총선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총선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재직 시에 그 알펜시아 매각이라든가 레고랜드 추진 과정을 둘러싼 좀 여러 가지 사법 문제가 좀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최 전 지사의 측근도요, 지난 설 연휴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불출마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 이렇게 지사의 의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최 전 지사는 일단은 그 후보로 등판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지만요,
앞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좀 지원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 도심 속의 명품 힐링 도보길이 조만간 개통하는데요. 오는 5월 치악산 바람길 숲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폐철도길을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치악산 바람길 숲. 네. 오는 5월에 개통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 전철화 사업 준공으로 기존 노선인 판대역부터 신림역까지 철도 유휴 부지가 발생하게 됐었는데요.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철도 주변의 소음과 생활권 단절 등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치악산 바람길 숲 1구간인 구학성철교 인근 광장과 2구간 원주천 철교 직후 은행나무길, 3구간 반공역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조성이 됐고요. 전체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5월 치악산 바람길 숲을 개통하는데요. 지난 2019년 추진 후 5년여 만에 완공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공원 녹지과 장승태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 전철화 사업 준공으로 기존 노선인 판대역부터 신림역까지 용도 폐지로 철도 유휴 부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0년 만에 자원을 실어 날리던 철길에서 이제는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을 나르는 바람길로 재탄생하여 원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도 주변에서 소음 발생과 생활권 단절 등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제는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철도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고 걷는 길과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산림청 도시 바람길 숲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8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236억 원이며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에서 방공역까지 10.3km의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10.3km. 네. 그동안 철길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람이 통하는 바람길이 되는 거군요. 네. 총 3구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각 구간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활력의 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1구간은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부터 원주철교까지인데요. 사계절 변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왕벚나무길을 조성했습니다. 또 구학성철교 일원에는 시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광장형 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두 번째 2구간은 일상의 숲이라는 테마로 조성됐습니다. 봉산동 배말타운 아파트 앞부터 유교역까지로 주거지역과 농촌의 일상 속 중앙선 옛 철길을 회고하는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봉산동 초입에는 은행나무길이 조성될 예정이고 또 유교역 일원에는 무지개길과 파라솔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교역부터 방공역까지로 치악산을 배경으로 산책하고 또 행구 수변공원과 연계해 그린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쾌적한 산책 공간을 조성해 힐링의 숲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길에는 살구나무길과 청단풍길 등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공원녹지과 장승태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 상반기면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치악산 바람길 숲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스스로의 지역 축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학성동, 중앙동, 봉산동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구도심 상권이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변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으로 인근의 상권과 생활권의 다변화가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고 치악산 바람길숲에 심겨진 수목도 명품 터널형으로 조성되어 원주 시민들은 물론 외지에서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서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5월에 개통 예정인 치악산 바람길숲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 다양한 테마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원주 시민들에게 또 다양한 휴식과 힐링을 선사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올 상반기면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치악산 바람길숲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스스로의 지역 활성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근 생활권에 있는 주민분들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치악산 바람길 숲으로 원주시의 활력이 돋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났습니다. 개관 후에 약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건물이 낡고 또 접근성까지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되던 평창교육도서관의 신축 이전 계획이 돌연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평창교육도서관의 윤수정 관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평창교육도서관장 윤수정입니다. 네, 건물이 좀 낡고 30년이 지났으니까 또 접근성까지 낮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이 무산이 됐어요. 올해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갑자기 사업이 보류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평창교육도서관 이전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보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류 상태.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심의계획 단계, 심의 단계에서 보류된 상태고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까지 못 갔으니까 저희가 예산 삭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보류된 이유는 22년도에 6억 원을 들인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 후에 저희 기존 건물과 부지, 즉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으니 그 계획을 마련하라는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도의회의 지적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서 저희가 활용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평창 읍내 곳곳에 사업 재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사회단체들이 현수막이 걸려 있죠. 그래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또 저를 비롯한 저희 평창교육도서관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지역 주민들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멋진 도서관의 건립을 원하는 마음은 같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예산 심사에서 평창교육도서관 예산을 보류한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6억 원을 들여서 시설 보수를 했다. 그리고 또 이용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년밖에 안 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22년도에 저희가 6억 원을 들인 시설 보수 공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성면 철거 천장 공사 그리고 남녀 화장실 분리 보수, 주차장 정리였고요. 이거는 기관 운영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말 최소한의 그런 여건 마련이었습니다. 26년도 저희가 이전까지는 한 4, 5년 정도를 현 청사를 사용을 해야 하니까요. 그 예산 투입이 낭비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시설 노후 때문에 누수, 단창으로 인한 방풍, 단열, 보온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깨진 바닥, 이런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급적이면 매몰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에 누수가 된다고요? 네. 비 올 때마다 걱정입니다.
현재 평창교육도서관 이용객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도서관 위치가 지금 평창읍 시내권이긴 하지만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사로가 심하고 진입로가 좁아서 쉽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주변이 어둡고 후미져서 아이들만 이용하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린이 자료실을 따로 만들 공간이 없어서 현재 종합자료실과 통합으로 운영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그런 열람 공간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매해 새로 구입하는 자료가 많은데 그런 자료를 정리한 공간도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강좌 강의실도 공간이 없어서 좁게 만들다 보니까 참여 인원을 많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 공간, 열람 공간도 부족한 마당이니까요. 이용자 휴게 공간은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접근성 좋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도서관인데 우선 이용자 니즈를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사랑해 주십니다. 신축 이전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보완하면 안 될까요? 네. 근데 그 평창교육도서관이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물이 노후되고 현부지의 접근성, 좁은 진입로, 야간에 학생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위치 등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았을 때는 리모델링보다는 저희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30년 동안 조금씩 이제 시설을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치와 시설로는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만약에 도서관을 신축해서 이전하면은 이용객이 좀 많이 늘 것으로 보시나요?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대답을? 네. 평창교육도서관 저희 연평균 이용자가 평균 한 35,000명 수준인데요. 진부, 대관령, 이렇게 대화, 봉평 5개 그 평창군에 있는 도서관 중에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타 지역 리모델링 증개축 사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면 한 1.2배에서 1.5배 수준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요. 네네. 신축 이전 이후에는 연간 4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창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창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교육도서관 윤수정 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